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국내 채권 담당하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반기 국내 채권 시장 전망과 전략이고요. 자료 제목 자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집 나간 채권이 돌아올 하반기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긴 터널의 긴 약세장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하반기에 원화 채권 시장도 좀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 전망 자료의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약 페이지 통해서 우선 결론부터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 국고채 금리 전망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예정된 금통위에서 5월 금통위에서 25bp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1.75에 도달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25bp씩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2% 그리고 연말 기준으로는 2.25%를 저희는 터미널 레이트 최종금리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태까지 물가 상승 부분을 키팩터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을 했었다라고 하면 당장은 이 부분이 하반기에도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 후 인한 순이자 부담 가중, 그로 인한 수요 둔화가 결국에는 이 성장, 경기 부분을 좀 둔화시킬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 중에 중앙은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에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영양 재료로 저희는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조드리는 이 성장 둔화,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는 시그널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동행지수의 반락, 정점에서 내려가는 부분을 저희는 키팩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략부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3분기 중에는 금리가 상하단을 형성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이 변동성 장세가 유지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해지 전략을 권고드립니다. 다만 3분기 중반 이후부터 4분기 중에는 금리가 하락하는 이 강세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장기물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전략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커브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차, 3년물하고 10년물 금리차를 가장 많이 보는데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플래트닝 우위 압력이 유지될 수 있겠으나 하반기 내내로 봤었을 때는 지금 수준하고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유효한 전략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행지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행지수를 70년대 이후로 이번 사이클까지 고점에서 저점까지 내려가는 주기들을 다 파악을 해봤는데 총 13차례 주기가 있었고요. 이번이 14차례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내려가는 주기들을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1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걸 이번 사이클에 적용해보면 쭉 내려가서 저점을 타진하는 구간이 내년도 3분기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동행지수를 계속 강조드리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연히 경기 순환식의 핵심이 동행지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경기 상황을 대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21년 5월부터 금리가 쭉 올라가면서 약세장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국고 10년 금리와 동행지수 간의 이 상관관계를 진한색, 초록색 선으로 나타내드렸는데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거의 0.8에 근접을 했었기 때문에 금리 약세와 상당히 영향을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동행지수가 고점에서 하락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금리 역시도 약세장에서 조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가장 최근 4차례 동행지수가 반락하는 사이클에서 평균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면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큰 틀에서의 전망, 상고하저를 보였었습니다. 실제로 국고 10년 장기물 금리 평균 한 50bp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강조드린 이 부분들은 큰 틀에서 그냥 동행지수가 하락하는 4가지 사이클들의 평균적인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3분기와 4분기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는 의미는 동행지수가 고점에서 내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이클의 특징들하고 유사한 이 경험들을 했던 때들을 좀 더 좁혀서 특징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사이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행지수, 이 회색 선은 내려가는데 동행지수는 올라가면서 크로스되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선행지수의 고점보다 동행지수의 고점이 높게 형성되는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공통적으로 2000년 이후에 나타났던 때는 2008년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이 화면처럼 2007년에서 2009년 사이클에 장단기 금리와 장기물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저희가 그려놨는데, 보시게 되면 동행지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정도까지, 이번 사이클은 이 시점이 8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금리가 내려가는 듯 했으나 다시 올라가는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들에 노출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 6월에서 8월 중에는 한국과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물가 3분기가 피크를 정말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희는 등락을 반복하는 장세가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목에서처럼 6월부터 8월까지는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선행지수와 장기물 금리 간의 상관관계는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급락한 상황이 과거에도 보시게 되면 총 3차례 존재를 했었고요. 이 3차례에 평균적으로 고점에서 저점까지 내려가는 평균 주기를 계산을 해보면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1년 정도의 그 기간을 이번 사이클에 녹여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올해 3분기 정도가 상관관계의 저점을 타진하는 시점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 이 상관관계가 저점까지 내려가는 시간을 저희가 말씀드리냐 하면, 실제로 과거 3차례에 저점에 도달한 이후에 6개월 뒤의 금리 방향성을 보시게 되면 모두 하락하는 그림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3분기 중에 선행지수와 금리 간의 상관관계가 저점을 타진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 이후 연말이겠죠. 연말까지 4분기 정도는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저희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들은 동행지수를 강조하고 있는데, 동행지수를 구성하는 이 지표들이 어느 국면에 놓여 있고 향후에 어떤 경로로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서비스업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다 완화됐고요. 엔데믹으로 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은 살아나고 있고, 취업자 수도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만 수출이 조금 둔화 국면에 있고요. 소매 판매나 소비자 심리지수는 이미 둔화 하강 국면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앞으로 서비스업은 양호한 수준을 계속 유지할 걸로 보고 있지만, 취업자 수는 기업 실적의 둔화로 인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고성장 기업들에서 취업자 수를, 고용자 수를 좀 감원하는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둔화 국면, 그리고 수출은 역기저 효과로 인해서 둔화 국면, 반면에 소비와 같은 경우는 하계 휴가 시즌과 보복 소비라는 부분들이 한 차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회복할 수 있는 이런 향후 경로를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동행지수가 반락하는 시점에 이런 방금 구성지표들이 향후에 펼쳐질 수 있는 경로들을 유사하게 경험했던 때가 바로 2008년과 2018년이었다라는 겁니다. 2008년 국면은 저희가 바로 앞선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018년의 경로를 간단하게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2017년에서 2020년 같은 경우는 동행지수가 하락하는 주기가 이번 해가 평균 18개월이라면 36개월로 거의 2배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없지만 2018년에도 2월에서 5월에 금리가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 장세가 유지가 됐었는데, 그걸 이번 주기로 치환을 해보면 올해 딱 3분기가 이러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시기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6월에서 8월 정도는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해지 전략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하나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 가장 최근에 채권시장에 긴 약세를 보였던 때가 2016년 7월부터 2018년 5월이었습니다. 이때 보시면 금리가 쭉 올라가다가 22개월 약세장을 기록한 이후에 반락하는 모습들이 펼쳐졌었는데, 이번 사이클도 저점부터 쭉 올라가는 국면, 이 고점이 바로 5월이었습니다. 22개월 똑같이 장기간 약세를 기록하고 나서 지금 한 15bp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도 고점은 어느 정도 보았다, 형성이 되었다, 터치되었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그 가계 소비 대비 순이자 부담 비중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때가 2011년 3분기였습니다. 그때 3.4%였는데 이때가 바로
한국이 미국 대비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었던 때입니다. 5차례 인상했었는데요. 그 인상한 직후에 가계 소비가 전기비로 역성장을 하면서 충격을 줬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 자료에서 기준금리가 1.75%를 상회하는 구간, 즉 2%에 도달하게 되면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미 가계 소비가 역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회복되는 시점 자체가 좀 지연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계 소비 지출 전망은 올라가고 있는데 수입 전망은 그대로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부분, 이 갭, 그리고 물가 수준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나 임금 수준은 횡보 또는 하락하는 이 갭 자체들이 향후 보복 소비 이후에 추가적인 소비 모멘텀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가 둔화되는 부분들은 결국에 물가의 수요 측 인플레 압력들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 속도도 조금 완만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4.8%까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3% 소비자 물가가 3%를 넘어서서 장기간 상회한 적이 총 4차례 존재합니다. 그리고 3%를 넘어선 순간부터 상승률 기준으로 정점에 도달했던 기간들을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평균적으로 9개월 이후에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이 기간을 녹여보게 되면 아까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올해 3분기 중에 물가는 피크를 찍을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헤드라인 전체 소비자 지수고요. 중앙은행이 중요시하게 보는 이 코어 물가 같은 경우도 헤드라인과 근원의 피크 시점의 시차들을 저희가 가장 최근 그 4차례의 시계열을 참고해 보면 한 4분기 정도에는 근원 물가도 피크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에서 마지막 부분인 한국은행도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전방위 물가 상승 압력입니다. 이 전방위 물가 상승 압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가 상승률이 물가 목표치를 초과하는 이 항목수가 피크를 찍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물가가 2%를 초과하고 3%를 초과하고 4%를 초과하는 품목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저희가 39개 품목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통적으로 헤드라인 물가가 피크를 찍은 시점으로부터 딱 평균 4개월 이후에 이 품목수도 피크를 찍었던 경험들을 저희가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종합을 해보면 헤드라인이 2분기 말에서 3분기 정도, 그리고 코어 물가가 4분기 정도, 그리고 전방위 물가 상승 압력이 연말 정도부터는 각각 해소되는 시점들이 나올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를 가파르게 빠르게 많이 올리겠다라는 이 명분 자체가 좀 약화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3분기 중반 이후부터는 시장금리 역시도 국고금리 역시도 조금 하락 안정화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지금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금액 기준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수출 증가율을 그리고 제외한 수출 증가율도 저희가 2008년 이후에 금액 물량으로 월 평균 기준을 산정을 해서 이번 이후에 하반기에 수출 증가율을 추정을 해봤는데,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YOY 기준으로는 역기저로 인해 하락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수출 단가와 물량의 갭 역시도 인플레 압력 때문에 단가가 높았지만 지금 고점에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갭이 고점을 찍은 시점으로부터 11개월 뒤에 국고채 장기물 금리도 항상 피크를 찍었다라는 점이 이번 사이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금리 고점은 보았을 가능성이 높으나 결론적으로 6월에서 8월 정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하고, 그 이후로 물가가 피크를 찍고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통화 정책도 정상화 기조가 좀 완화되는 모습까지 확인한 이후에는 금리 역시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상대적으로 장기물을 매수하는 전략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라인 전략으로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네, 채권 전략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